조건항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질병 발생의 요인 중 숙주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질병 발생 요인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렛대 이론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뭐냐면 병원체고요. 병원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숙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뭐냐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체, 숙주, 환경이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고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이렇게 균형이 깨져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이렇게 질병이 생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 발생의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병원체 요인도 있고 숙주 요인도 있고 환경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병원체가 양이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병원체의 독성이 이렇게 높다거나 그러면 이 병원체가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죠?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에 이 숙주 요인은 이 숙주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숙주가 지금 영양 상태가 이렇게 불량한 상태라던가 아니면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던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이 숙주가 지금 이렇게 무거워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깨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환경이 이쪽으로 옮기게 돼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병원체 요인이나 환경 요인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해당되는 숙주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숙주 요인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기후는 바로 뭐냐면 환경 요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종이 바로 사람에 대한 거니까 바로 숙주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잘 이렇게 걸리는 병이 따로 있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백인인 경우에는 결핵 유병률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도 이 질병의 유병률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주 요인에 해당되는 건 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감염력이나 병원력이나 동력은 이 질병 발생 요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염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병원체가 이렇게 사람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감염력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감염력이라고 해요.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감염력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병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숙주의 건강 상태나 면역 상태가 좋으면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런데 숙주의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질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병원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질병을 발생시키는 능력. 다음에 실제로 질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완쾌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하거나 아니면 중증의 그런 합병증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사망하거나 중증의 합병증 같은 걸 나타내는 걸 우리 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은 감염력이고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은 병원력이고 그리고 사망이나 이렇게 불가능한 심각한 이런 합병증 같은 거를 야기하는 걸 우리 동력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숙주 요인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2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기가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매개 질환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모기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죠, 여러분.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집트 숲모기잖아요, 그죠? 이집트 숲모기죠. 그래서 이집트 숲모기가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 지카 바이러스는 성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혈에 의해서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건데 갑작스러운 발진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 게 바로 이 지카 바이러스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모기가 아니라
다음에 뭐냐면 장티푸스는 바로 뭐냐면 소화기계 감염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인성 감염병에도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인플루엔자도 바로 뭐냐면 독감이라서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다음에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도 바로 뭐냐면 바이러스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돼지가 이렇게 매개인 경우잖아요. 그죠?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집트 숲 모기는 바로 그 지카 바이러스니까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병의 예방 활동에서 3차 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거라고 하죠. 1차 예방은 질병을 예방하는 거고요.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요. 다음에 건강을 증진하는 걸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걸 2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재활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재활하기 위해서 우리 합병증 예방하고, 다음에 이렇게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리치료 해주고, 다음에 재활시켜가지고 뭐냐면 사회에 이렇게 복귀시키는 거 있잖아요. 사회에 이렇게 복귀시키는 걸 갖다가 3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3차 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건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2차고요. 다음에 치료니까 치료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얘 2차고요. 다음에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1차죠. 1차. 다음에 재활이 바로 뭐냐면 얘가 3차죠. 그죠? 재활.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조기 발견은 바로 뭐냐면 2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질병 예방, 건강 유지, 건강 증진이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고, 3차 예방은 재활의 개념이라서 합병증 예방하고 물리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걸 3차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3차 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재활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5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4번에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경우에 감염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간흡충증이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간흡충증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간디스토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간디스토마 간흡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죠. 한강, 낙동강 이런 5대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이 간흡충증 같은 경우에는 숙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1 중간 숙주가 있고요. 다음에 제2 중간 숙주가 있는 거죠. 중간 숙주가 있는데 제1 중간 숙주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새우렁이라고 하고요. 우렁이. 다음에 제2 중간 숙주가 지금 나온 민물고기죠. 민물고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담수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담수어에 해당되는 게 붕어, 잉어, 뭐 미꾸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민물고기 담수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고양이 분변이나 우리 동물의 분변이 이렇게 물로 들어가요. 그럼 물로 들어오게 되면 새우렁이가 그걸 먹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오염된 새우렁이를 민물고기가 먹고, 이 민물고기를 인간이 먹게 되고, 그걸 먹게 된 인간이 뭐가 생기는 거냐면 간디스토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 중간 숙주가 되는 거고 제2 중간 숙주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그래서 1 중간 숙주 새우렁이, 2 중간 숙주 민물고기 담수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먹고 감염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간흡충증, 간디스토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5번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접종 후에 얻은 면역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접종 후에 얻은 면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면역을 크게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선천 면역이 있고요. 선천 면역이 있고요. 다음에 후천 면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으로 획득한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종이 타고난 면역이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건 이걸 바로 획득 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후천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천 면역을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후천 면역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능동 면역이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동 면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얻은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능동 면역도 어떻게 나눈 거냐면 보세요. 얘가 자연 능동 면역이 있고요. 다음에 얘가 바로 뭐냐면 인공 능동 면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수동 면역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연 수동 면역이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공 수동 면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은 총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능동 면역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면역이고,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절로 얻은 면역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이라고 하는 건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면역.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면역이니까 얘는 내가 아파서 생긴 면역 있죠? 아파서 생긴 면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두에 걸렸다던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수두에 걸려서 나한테 수두라는 면역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아픈 거는 주사를 통해서 아픈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팠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해서 얻은 면역. 내가 자연스럽게 아파서 생긴 면역이 바로 뭐냐면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공은 제가 주사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면역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균을 넣어주는 건데 많은 균을 넣어주면 질병이 발생하는데 소량의 균을 넣어줘가지고 주사를 통해서 내가 살짝 앓게끔 해서 내 몸에 면역을 형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지금 균을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균을 넣어줬으면 지금 예방접종이 바로 뭐죠? 주사잖아요. 그리고 주사는 제가 뭐라냐면 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통해서 내가 살짝 알았거든요. 그럼 내가 살짝 알았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공 능동 면역. 그래서 인공적인 주사 예방접종을 통해서 내가 살짝 알아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면역이니까 인공 능동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은 면역은 바로 뭐냐면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연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얻은 면역이거든요. 그럼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걸 갖다 우리 뭐라면 태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태반이 뭐냐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태반이 애기한테 산소 공급도 해주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해주고 영양소 공급도 해주고 노폐물 배출도 해주고 모체의 호르몬, 항체 같은 걸 애기한테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태반이 애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걸 다 주거든요. 뭐 산소도 주고 영양소도 주고 모체의 호르몬, 항체 같은 거 면역성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지금 주사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얻은 면역이잖아요. 바로 이걸 갖다가 자연수동 면역이라고 해서 태반을 통해서 얻은 면역이나 아니면 모유를 통해서 얻은 면역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자연수동 면역.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얻은 면역이 자연수동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인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병원체 있잖아요. 이 병원체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항원이라고 해요.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항원이 병원체에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생긴 걸 갖다가 항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항체가 바로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건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뭐를 넣어주는 거냐면
항원인 병원체를 넣어줘서 내가 살짝 앓게끔 해서 생긴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주사인데 뭐를 넣어주는 거냐면 이미 형성된 항체를 넣어줘요. 그럼 이미 형성된 항체를 넣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몸에 지금 항체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서 넣어줬죠. 항체를. 다음에 난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에 보시면 총 부양비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양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부양비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부양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양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부양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개념이 있었으면 이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 0 내지 14세의 인구를 갖다가 무슨 인구라고 하는 거냐면 소년 인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년 인구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음에 15에서 64세의 인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65세 이상인 인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인 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0 내지 14세의 인구는 소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노인 인구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부양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양비라고 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 부양비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지금 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15 내지 64세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총 부양비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총 부양비도 있지만 소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 인구가 없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소년 인구만 보는 거면 소년 부양비라고 하고요. 다음에 요거 빠지고 이 노인 인구만 있는 거는 경제활동의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를 보는 거니까 노인 부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총 부양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 15 내지 64세 인구에 대한 지금 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의 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뭐냐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자보건법상에서 모자보건사업 대상자의 정의로 지금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자보건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유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영아는 12개월까지 아이를 영아라고 하죠. 원래를 영아를 갖다가 12개월까지의 아이를 영아라고 하고요. 다음에 유아는 뭐냐면 만 1 내지 3세를 유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모자보건법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영유아라고 하는 건 출생 후에 6년 미만의 아이를 갖다가 영유아라고 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미숙아라고 얘기하는 건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게 아니라 신체의 발육이 이렇게 미숙한 채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미숙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신생아라고 하는 건 생후 28일 이내에 영유아를 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28일, 4주 정도 되는 애를 그래서 우리가 한 30일, 한 달 정도 애를 신생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답이고요. 다음에 임산부라고 하는 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에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임산부를 우리 분만 후 6개월까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임산부는 분만 후에 6개월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선천성 기형이라고 하는 건 발육이 미숙한 게 아니라 지금 선천성 기형이 있는 채로 태어난 영유아를 선천성 이상하다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유아의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얘도 중요하죠.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한 걸로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재우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재우면 안 되고요. 바로 눕혀서 이렇게 앙왕이 상태로 눕혀서 재워야 되는 거고요. 접종 후에 고열과 경련이 있으면 집에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 즉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귀가에서 3시간 정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접종 당일은 약물의 흡수를 위해 과격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접종 당일은 목욕도 하면 안 되고 접종 당일은 과격한 신체 활동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접종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 20 내지 30분간 접종 기간에 머무르면서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귀가해야 되는 거죠.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해서 5분간이 아니라 20 내지 30분간 이렇게 의료기관에 머물러서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신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함으로써 모성 사망률을 줄일 수 있어 가장 빨리 시작하는 바람직한 모성 보건 관리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성 사망률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모성이 사망하는 3대 요인이 있거든요. 3대 요인이 있어요. 모성이 사망하는 3대 요인이 있는데 그중 1위가 바로 뭐냐면 임신 중독증이에요, 여러분. 1위가 바로 뭐냐면 임신 중독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2위가 바로 뭐냐면 출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위가 바로 뭐냐면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위가 한 임신 중독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임신 중독증이 아니라 자궁의 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성이 사망하는 3대 요인은 임신 중독증, 출혈, 감염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성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임신 중독증 관리를 해줘서 이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신 중독증에 3대 증상이 있어요. 3대 증상이 있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고혈압, 부종, 단백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백뇨. 그래서 고혈압을 발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 검사해 주는 거고요. 부종 발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체중 측정해 주는 거고요. 단백뇨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갈 때마다 무슨 검사해 주는 거냐면 소변 검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신 중독증을 조기 발견해서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성 사망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신했을 때 산정 관리를 통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 검사해주고 체중 측정해주고 소변 검사해주는 이런 산정 관리를 통해서 임신 중독증으로 인한 모성 사망률을 줄이고 그러면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산정 관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0번에 보시면 다음 대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내용이랑 여기에 아웃을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1년 전 배우자랑 사별했대요. 그죠? 다음에 모든 활동에 흥미가 감소됐대요. 하루 종일 우울하대요. 수면장애 있대요. 그럼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우울증의 사람이 어떤 데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건
사회로 이렇게 다시 복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정신질환자다.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시킨다던가, 중독 환자다. 그럼 그 중독 환자를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울증으로 그런 걸 하진 않거든요. 다음에 우울증으로 공동으로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우울증은 중독이 아니잖아요. 치매 아니잖아요, 우울증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몇 번이냐면 3번 찾으시면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 내용하고 가장 적합한 게 뭔지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번 볼게요, 여러분.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게 뭔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려고 지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려고. 다음에 정신장애로 인해 결핍된 인간관계의 개선 및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지금 교육하려고 한대요. 다음에 증상도 관리하고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가 대표적인 거래요. 그럼 이게 지금 환자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환자? 그러니까 가족교육 아니죠. 그죠? 다음에 자조집단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을 교육한다고 하는 거고 뭘 알려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직업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고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거지 직업에 대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웃이고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 아니고요. 사회기술 훈련이죠. 사회기술 훈련.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지,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 어떻게 하는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훈련이니까 답은 5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인 보건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노인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노인에게 제공해주는 보건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노인에게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이 노인 보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노인 보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노인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다음에 노인의 인구가 증가를 하면 진료비가 감소될까요? 증가될까요?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 40세에 당뇨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80세에 사망을 하게 되면 40년간 당뇨 환자고요. 다음에 50세에 고혈압이 걸려가지고 80세에 사망을 하게 되면 30년간 이렇게 고혈압 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대한 그런 게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건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음에 노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65세 이상의 노인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이를 갖다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무슨 사업이 필요한 거냐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건사업이 필요한 거고 이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방문 활동이거든요, 여러분. 가정방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보건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는 보건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가정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방문을 하면
그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 집을 갖다가 방문을 하는 거니까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이 가족을 단위로 해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가정 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인 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가족이 지금 등급 판정 받았어요. 그럼 이 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재가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설급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재가급여라고 하는 건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 시설급여라고 하는 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에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 재가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족이 잠시 비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재가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냐면 집에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방문 요양이 있어요.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요양을 제공해주는 방문 요양이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방문 간호가 있죠. 방문 간호. 그래서 간호사나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방문을 해서 간호를 제공해주는 방문 간호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방문 목욕도 있죠. 방문 목욕.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목욕을 제공해주는 게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 야간 보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주간에 가족들이 일을 나가요. 그러면 주간에만 그런 보호시설에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간 보호. 다음에 가족들이 야간에 일을 가요. 그럼 야간에 보호시설에 있다가 주간에 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가서 있거나 야간에 가서 보호를 받는 주야간 보호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단기 보호가 있거든요. 그럼 단기 보호라고 하는 건 가족이 출장을 간다거나 가족이 이렇게 잠시 집을 비운다거나 이럴 때 단기간만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갖다가 단기 보호. 그럼 단기간만 보호해주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재가급여라고 하거든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의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도 있고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도 있는데, 집에서 받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가는 방문요양, 간호사나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방문을 하는 방문간호, 다음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목욕해주는 방문 목욕, 다음에 주간에 보호시설에 있다가 야간에만 집에 오는 주간 보호, 야간에만 보호시설에 있다가 주간에 집에 오는 야간 보호, 다음에 가족이 잠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단기간만 보호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단기 보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주일간 집을 비울 때나 이 단기간만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하니까 여기서 단기 보호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의료인은 5사람을 의료인이라고 하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의료인은 5사람이 의료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사 3사람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뭐냐면 간호사 2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사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사가 있고요. 치과 의사가 있고요.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한의사가 있는 거죠. 다음에 간호사는 누가 있는 거냐면 간호사가 있고요. 다음에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산사 면허를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산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인은 의사 3사람, 간호사 2사람이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 5사람만 의료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은 의료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입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입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입원하는 자의 입원도 있고요. 보호자의 2명 이상의 동의에 의한 그다음에 동의 입원도 있는 거고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이런 입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응급 입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를 끼칠 사람 있잖아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발견을 하면 이게 상황이 매우 급격한 거잖아요. 그럼 급박한 무슨 상황이냐면 응급 상황이죠. 이런 응급 상황에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키는 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응급 입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긴급한 응급한 상황에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응급하게 입원시킬 수 있는 걸 응급 입원이라고 하고요. 이 응급 입원은 며칠 이내까지 가능한 거냐면 3일 이내까지만 가능하고요. 이 3일 이내에서 공휴일은 제외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핵 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결핵 환자가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이게 그 병원에 입원하도록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강제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제권. 그래서 강제권이 있어가지고 어떤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그 의사의 판정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 업무에 일시 제한하도록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병원에 일정 기간 이렇게 입원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 일정 기간 이렇게 입원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생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보호 조치도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어떤 그런 강제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 불소 용액 사업에서 불소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소는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불소가 많거나 적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불소가 많으면 반상치가 돼요. 다음에 불소가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충치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소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소에서는 굉장히 뭐가 중요하냐면 정확한 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 농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불소 양치 사업을 할 때 불소 양치 사업을 해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매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주 1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일 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불소 농도를 0.05%로 해줘야 되고요. 주 1회 해주는 경우에는 0.2%로 해줘야 돼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주 1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0.2%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주 1회가 아니라 매일을 물어보고 있으면 0.05%겠죠. 그죠?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감염병은 1급 감염병도 있고요, 2급 감염병도 있고요, 3급 감염병도 있고요, 4급 감염병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즉시 신고해야 되고 2급하고 3급은 뭐냐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다음에 2, 4급은 뭐냐면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급이나 3급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2급인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전파의 우려가 있어요. 전파의 우려가 있어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2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3급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처럼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3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즉시 신고는 1급, 24시간 이내의 신고는 2급이랑 3급, 다음에 7일 이내의 신고는 4급을 얘기하는데 24시간 이내의 신고니까 2급이든 3급 둘 중에 하나. 2급은 격리시켜야 돼요. 다음에 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돼요. 근데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되는 거니까 뭘 물어보고 있냐면 결국은 3급 감염병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탄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생물테러 감염병이에요. 생물테러 감염병 두 가지 바로 뭐냐면 얘가 생물테러 감염병이라서 얘는 1급이에요. 1급. 다음에 이 연성하고 하면 대부분의 에이즈를 뺀 대부분의 성병은 4급이거든요. 여러분 에이즈는 3급이고 에이즈를 뺀 대부분의 성병은 4급이거든요. 근데 얘는 에이즈가 아닌 성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보세요 여러분, 음악 격리가 필요한 건 1급이라고 하고요. 격리가 필요한 건 우리 몇 급이라고 하는 거냐면 2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종 인플루엔자는 음악 격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급이죠. 그런데 3급이라고 하는 건 매개 감염병을 3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쯔쯔가무시는 뭐냐면 쥐가 매개하는 매개 감염병이거든요. 쯔쯔가무시, 다음에 우리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다음에 우리 그 유행성 발진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쥐가 매개하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3급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에 대해서 체열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체열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검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진해주고요, 시진해주고요, 촉진해줘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이탈사인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이탈사인에 뭐가 있죠, 여러분? 체온 측정해줘요. 다음에 맥박 측정해줘요. 다음에 혈압 측정해주거든요. 그런데 바이탈사인 중에서 유일하게 뭐는 측정해주지 않느냐면 호흡은 측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검사 해주냐면요, 여러분. 이 검사도 해주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체중도 측정해줘요. 체중도 측정해주고요. 다음에 네 번째 뭐 해주는 거냐면 우리 빈혈 검사도 해줘요. 빈혈 검사해주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혈액 공부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혈소판 개수 검사해주거든요. 혈소판 개수 검사해줘서 그래서 체열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는 문진, 시진, 촉진, 바이탈사인에서 체온 측정해주고 맥박 측정해주고 혈압 측정해주는데 호흡은 측정해주지 않는다. 다음에 체중 측정해주고 빈혈 검사해주고 혈소판 개수 검사해준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심전도 검사 아니고요, 폐혈 검사 아니고요, 산소 포화도 검사 아니고요, 체온 맥박 측정이죠. 그죠? 바이탈사인 중에서 체온 맥박 혈압 단순 엑스레이 촬영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개월 된 영아의 안정시에 측정한 바이탈사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영아의 바이탈사인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아보다는 신생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생아랑 영아의 바이탈사인을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시험 문제는 영아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기존에는 신생아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생후 28일 정도의 애를 갖다가 신생아라고 하고 얘는 태어난 지 12개월 정도의 애를 영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체온이 있고요. 다음에 맥박이 있고요. 다음에 호흡이 있는 거죠. 다음에 혈압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혈압 보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볼게요. 그러면 둘 다가 37.5도씨까지 정도 괜찮거든요. 다음에 신생아의
성인의 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성인이 60회에서 80회잖아요. 그러니까 6, 22. 그래서 6, 22, 120에서 8, 26 해가지고 160회, 1분의 이 정도 되고요. 다음에 호흡은 35에서 50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영아는 얘가 바로 영아는 80회에서 얘가 150회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호흡은 30회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맥박이 지금 80에서 150회 정도가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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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죠. 그러니까 보고해야 될 건 뭐냐면 서맥에 해당되는 60회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활력 징후는 바로 호흡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호흡을 측정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호흡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호흡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맥박을 측정하고 맥박을 측정하는 척 하면서 환자한테 호흡 측정하지 않는다고 하고서 이렇게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아니면 복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호흡을 측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맥박 측정하고 난 다음에 맥박을 측정하는 척 하면서 측정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식사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의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지만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서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간호가 굉장히 중요한 간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서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먹게 하는 거 맞고요. 여러분 상처 소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녹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농분비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식욕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소독은 식사 직전에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연화곤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잘 삼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삼키지 못하는 사람은 액체를 삼키게 되면 잘 삼키지 못해가지고 얘가 기도 흡인의 가능성, 기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액체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쭉한 상태 있잖아요. 이런 걸쭉한 상태를 이렇게 먹는 게 연화곤란이 생기지 않고 살해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보다 맑은 미음을 제공한다가 맑은 미음은 얘가 약간 액체 상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죽이 약간 걸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오히려 살해를 더 들리게 생기고 연화곤란일 때 더 살해 걸리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걸쭉한 상태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렸고요. 다음에 똑바로 앉아 목을 젖힌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턱을 앞으로 당긴 자세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살짝 숙이고 먹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음식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되죠. 완전히 삼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의식이 있는 환자, 부동 환자에게 침대용 일반 병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부동 환자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지금 침대에서 침상 배변을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화장실에 가면 되고요.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가 가능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침상에 이동 변기를 설치를 해서 침상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지금 병실에서 이동 변기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동도 불가능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냐면 침상 배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대용 변기를 사용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냐면 환자가 약간 스스로 엉덩이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자 스스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들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죠. 그죠?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누워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손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여기 있는 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잡도록 해주는 것도 좋는데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잡지 않아도 괜찮고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환자한테 지금 이렇게 무릎을 세우도록 해요. 이렇게 무릎을 세우도록 해요. 무릎을 이렇게 세우도록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에다가 힘을 주고 엉덩이를 스스로 이렇게 들게 하고 그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변기를 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무릎을 꿇게 해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발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게 하고 그 밑에 이렇게 변기를 대주면 되는데 환자 스스로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대3자를 옆으로 눕혀요. 대3자를 이렇게 옆으로 눕히고 난 다음에 옆에서 변기 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똑바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침상배변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변기를 잡아준다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3자 이렇게 호출배를 준다던가 해가지고 약간 살짝 나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배변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 단지 중간중간 그 대3자가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은 시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계속 옆에 있는 거 좋은 거 아니고요. 다음에 변기를 데워주는 침대에 머리를 눕혀줘야지 변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침상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높여줘가지고 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낮게 해주는 게 아니라 높게 해주는 거고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 엉덩이 밑으로 변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요. 대3자가 두 발에 힘을 주고 스스로 엉덩이를 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다음에 변기의 낮은 부분이 변기의 이 높은 부분이 발치를 향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변기의 낮은 부분이 어디에 하는 거냐 엉덩이 쪽을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대3자가 지금 자기 발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스스로 들 수 없다면 치기를 통해 가지고 엉덩이 밑에다가 그 변기 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똑바로 눕히고 난 상태에서 이 상체를 살짝 올려줘 가지고 변을 보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답은 5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관 영양시 주사기로 흡인한 위 내용물을 위로 다시 넣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위관 영양이 뭘까요? 여러분 위에 간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간.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구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갖다가 비강이라고 하잖아요. 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 인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식도가 있죠. 그죠? 식도가 있고 이렇게 뭐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코에다가 이렇게 튜브, 레빈 튜브를 삽입을 해서 이렇게 레빈 튜브를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얘가 코에다가 넣어주고 위에다가 넣어주는 걸 이걸 갖다가 비, 위, 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영양백 여기다가 이렇게 영양백을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영양액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공급해주는 걸 갖다가 위관 영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위관 영양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위관 영양은 4 내지 6시간 간격으로 해주거든요. 간격으로 위관 영양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위관 영양을 하기 전에 4 내지 6시간 간격으로 뭐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잔여량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잔여량 체크.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주사기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뽑아봐요. 뽑아봐서 여기 100cc 이상이 나온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양이 몇 cc 이상이 나오는 거냐면 100cc 이상이 나온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게 아직 소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양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cc 이상이 나오면 이걸 다시 넣어주고 난 다음에 보고해 주는 거거든요. 잔여량이 있는 상태에서 또 넣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매 급식하기 전에 미리 잔여량 체크를 해서 100cc 이상이면 이 뽑았던 걸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한테 보고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cc 이상이 나와서 뽑았어요. 그럼 그걸 다시 넣어주는 이유는 뺀 거는 남아있는 양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면 안에 전해질의 균형이 지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넣어줘가지고 이 전해질과 체액의 균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전해질의 손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한테 보고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나머지 10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